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깊은 곳에는 일반적인 건축의 모든 규칙을 거스르는 매우 독특한 도시 풍경이 존재합니다. 이곳의 공동체는 단단한 집안이 전혀 없는 곳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강물의 좁은 운하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 고난과 창의성이 동시에 묻어나는 투쟁과 기지 사이에 매달린 그들의 특별한 생활 방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나우스의 수상 도시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으며 이곳의 집들은 나무 통나무 위에 놓여 있고 깊게 흐르는 강물이 곧 길이 됩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종종 이 독특한 장소를 브라질의 베네치아라고 부릅니다. 야생새들이 나무에서 지저귀는 동안 어두운 강물 바로 위에 떠 있는 식당에서 따뜻한 생선 스튜 한 그릇을 먹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길이 전혀 없는 이곳의 일상입니다. 강물 위에는 수천 가구의 삶이 번창하는 온전한 하나의 세상이 존재합니다. 이 공동체는 완벽하게 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생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은 물 위에 떠 있는 학교 안의 나무 책상에 앉아 있고 교사들은 칠판에 글을 씁니다. 동네 상점에서는 식용유, 쌀, 사탕, 비누, 신선한 생선을 판매합니다. 일부 장소에서는 제한적인 와이파이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냉장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을 축제가 열리기 전에는 수상 미용실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가톨릭 성당의 종소리가 물결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고 밤이 깊어지면 복음주의 찬송가가 정글 깊은 곳까지 메아리 칩니다.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이동하려면 작은 후방 모터로 구동되는 길고 좁은 나무 카누인 하베타에 올라타야 합니다. 이 배들의 낮게 운궁거리는 소리가 일상의 교통소음을 대신합니다. 그렇다면 이곳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일까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일 소형 보트들이 수상 가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마나우스의 붐비는 부두로 실어 나릅니다. 이들은 정규 도시에 섞여 가사 서비스, 소규모 상업 건설 등 다양한 일을 한 뒤 밤이 되면 짧은 배 여행을 통해 거대한 사회적 격차를 넘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수상 공동체로 돌아오면 여성들이 지역 경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합니다. 이들은 집 앞 현관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머리를 자르고 이웃을 위해 요리를 하며 수공 예품을 판매합니다. 육아와 가사 노동의 균형을 맞추면서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여성들은 단순히 배경 인물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명백한 중심입니다. 근처의 정글은 또 다른 중요한 경제적 기둥을 제공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푸푸냐, 바나나, 브라질 너트 쿠프와수, 아사이 베리를 직접 따서 날 것으로 팔거나 달콤한 잼과 주스로 만듭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조리법을 사용하여 가족들은 수제 사탕장인 비누, 타피오카, 카사바 가루를 만듭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역경 속에서도 번창하는 지속적인 문화적 지식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 생존의 가장 절대적인 기반은 어업에 있습니다. 동이 트기 훨씬 전부터 가족들은 좁은 나무 카누를 타고 어두운 물을 헤쳐나가 낚싯줄과 그물을 던져 수루빙 피라루쿠 투쿠날의 탐바키를 잡습니다. 이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은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꾸준한 수확을 만들어내며 자신들의 식탁에 올릴 식량을 제공하거나 중간 상인 수상시장 이웃 배들에 판매하여 수입을 얻게 해줍니다. 노동자들은 이 고된 노력의 결과를 온전히 자신들의 소유로 유지합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러한 생활 방식에 대해 읽어보니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더 단순해 보이시나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니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곳 물 위에는 정식 전력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육지에서 나무 현관까지 이어지는 절연되지 않은 불법 전선의 불안정한 거미줄에 의존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고양이라는 뜻의 가투스라고 불리는 이 엉성한 케이블 다발은 강물 위로 위험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오직 나무로만 지어지고 물 위에 떠 있는 인구 밀집 공동체에서 이는 심각한 감정과 치명적인 화재의 지속적이고 거대한 위협을 만들어냅니다. 이 엄청나게 위험한 전기에 접근할 수 없는 가족들은 등유 램프나 가스 발전기를 사용해야 하며
집 위에 밤이 완전히 내려앉으면 아예 칠흑 같은 어둠을 견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는 것 역시 똑같이 끔찍하고 끊임없는 일상적인 위기입니다. 깨끗한 생수를 구입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안전한 선택이지만 많은 가족에게는 그럴 만한 수입이 부족합니다. 대신 그들은 골판지 금속 지붕에서 떨어지는 귀중한 빗물을 모으는데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단 한 방울의 물도 놓치지 않고 임시 저장 탱크로 흘려보냅니다. 비가 부족하면 강물을 끓이거나 천 조각으로 조심스럽게 걸러서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보트 통행으로 인해 연료 찌꺼기, 중금 속 유해 박테리아가 떠다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두운 강물을 그대로 마셔야 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선택일 때 여러분은 살아남기 위해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 강은 전체 수상 도시에 개방된 하수도 역할도 합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처리되지 않은 배설물이 매일의 식량, 교통수단, 목욕과 요리에 쓰이는 물을 제공하는 바로 그 강물로 곧장 흘러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는 대안이 전혀 없으며 평생토록 매일 이 가혹한 사실을 안 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것들 없이도 이 회복력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생존하는지 이해하고 난 후, 다음에 불을 켜거나 수돗물을 사용할 때 여러분의 관점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비정부기구나 종교단체가 데려온 자원봉사 의사들의 가끔 있는 방문이 이곳에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전문적인 치료입니다. 의료 시스템 없이 생존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상처를 치료하고 주사를 놓고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진짜 의료 도움을 받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진정한 응급 대응 네트워크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물 위에는 진료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해피엔딩이 없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공동체 전체에 메아리 칩니다. 모두를 보호해야 할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웃과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왈봄이더라. 강수위가 너무 낮거나 보트 엔진이 고장 나거나 밤에 좁은 수로가 완전히 막혀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난산 심각한 부상 또는 심장마비로 고통받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생존은 전적으로 이웃이 보트 엔진을 시동할 만큼 빨리 일어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이웃은 어두운 물을 헤치고 부두에 도착하여 도시 반대편 병원으로 가는 교통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수상도시의 의료 현실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2시 가족 중 한 명이 쓰러집니다. 안색이 창백하고 호흡이 비정상적입니다. 1번 1코가 중요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들고 구급차를 부릅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도움이 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도로를 없애보세요. 구급차를 지우고 휴대폰도 치워보세요. 그 모든 것을 어두운 물나무 보트,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이웃으로 바꿔보세요. 정부가 그 책임을 대부분 방기하고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리라고 생각하는 모든 기본 서비스가 부재하거나 임시 방편으로 채워진 곳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공동체입니다. 집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이웃들은 도움을 요청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나무와 빈 통을 가져와서 집을 다시 들어 올립니다. 수로 한가운데서 보트 모터가 고장나면 누군가가 도구나 예비 부품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극심한 홍수가 닥치면 주민들은 함께 수상 플랫폼을 강화하고 밧줄을 조정하며 집 아래에 추가 부표를 넣습니다. 아무런 공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저 행동할 뿐입니다. 집과 집 사이에 쓰레기가 쌓이면 가족들은 무치로잉스라는 마을 공동 청소의 날을 조직합니다. 일부는 재활용품을 모으는 공유 창고를 지어 적은 수입이라도 얻기 위해 판매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웃에게 퇴비를 만들거나 쓰레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정부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보트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해 오기 때문에 학교는 계속 문을 엽니다. 학생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침수된 수로를 노저어 갑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일단 자신의 것이 되면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상호 의무감의 무게와 이런 곳에서는 오늘 남을 도와야 내일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다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믿음에 의해 지탱되며 사회적으로 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이곳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물 위에 자신의 삶을 짓기로 선택했을까요? 20세기 고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브라질 아마조나스 주의 주도인 마나우스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고무 호황은 이 정글의 전초 기지를 엄청난 부가 넘치는 곳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금빛돔과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지어진 유명한 아마조나스 극장은 그 부의 기념비로서 열대우림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고무재벌들은 대저택에 살았습니다. 도시는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끝났습니다. 합성 고무가 개발되고 브라질의 고무 독점이 붕괴되면서 부는 증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이주민, 강변 거주자, 농촌 노동자 극빈층이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조차 이미 마나웃으로 밀려든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땅값은 비쌌고 엘리트들이 통제했습니다. 정식 주택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그들을 위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도시에는 그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일하게 공짜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물이었습니다. 도시를 관통하고 주변을 흐르는 그 어둡고 좁은 수로인 이갈 앞에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수상 가옥이 나타났습니다. 대안적 삶을 위한 낭만적인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전술이었습니다. 도시의 가장자리까지 밀려나 떨어지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보시는 낡은 벽과 햇볕에 바랜 나무 어두운 물 위에 엉킨 전선들은 단순한 동네가 아닙니다. 그것은 1세기에 걸친 빈곤과 이주,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인간의 의지가 남긴 건축학적 지문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아마존의 수상 도시가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방문할 수 있는 가장 진정으로 경이로운 장소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곳으로 가는 도로는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입니다.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물길뿐입니다. 마나우스 중심부에서 작은 나무 보트나 빠른 모터, 카누인 보아데이라를 타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변화는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도시의 소음, 오토바이, 경적 공사 소리는 보트가 좁은 수로로 들어서면서 등 뒤로 멀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모터 소리, 물소리, 정글의 소리만이 남습니다. 운이 좋다면, 그리고 아마존에서 운이란 종종 그저 조용히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행 중에 특별한 동반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분홍강 돌고래인 보투는 이곳에서 신화나 관광 명소가 아닙니다. 그들은 친근한 이웃입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보트 옆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들의 분홍빛 피부는 빛을 받아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현실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아름답게 반짝입니다. 머리 위로는 새들이 숲의 지붕을 통과해 이동합니다. 외가리 물총사의 앵무새, 그리고 가끔 하늘을 가로지르는 하피독수리의 그림자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녹음기도 완전히 담아내지 못한 방식으로 소리들이 겹겹이 쌓입니다. 그것은 듣는 것만큼이나 온몸으로 느껴지는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수상도시가 나타납니다. 통나무와 빈통 위에 지어져 빛바랜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칠해진 집들이 물의 움직임에 따라 부드럽게 오르내립니다. 창문 사이로 빨래가 널려 있습니다. 아이들은 현관에 앉아 강물 위로 발을 대롱거립니다. 작은 보트에서 아사이를 파는 여성이 집들 사이로 천천히 노를 저으며 가격을 외칩니다. 홍수철에는 이 경험이 초현실적인 것에 가깝게 변합니다. 보트를 타고 직접 침수된 숲인 이갑으로 들어가 수 미터 높이의 물속에 잠겨있는 나무 기둥 사이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나무 뿌리 사이로 여러분 아래를 헤엄칩니다. 원숭이들이 위쪽 나뭇가지에서 지켜봅니다. 강과 숲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녹아내리고 지구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지나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기에는 석 달 전만 해도 물속에 잠겨 있던 모래톱 위를 걷게 됩니다. 안데스 산맥에서부터 수천 킬로미터를 굴러온 강조개와 매끄러운 돌들을 발견합니다. 천적이 없는 동물의 여유로운 자신감을 가진 카이만 악어가 진흙둑에서 일광욕을 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수상 도시는 여러분 주변에서 조용하고 특별한 일상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곳 사람들은 여러분의 흥미나 카메라를 위해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고 유산이며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 그 절대적인 현실성이야말로 여행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른 특별함을 만들어냅니다. 이 여정이 끝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지리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장소가 지도상에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면 우리가 방금 나눈 모든 이야기가 훨씬 더 놀랍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상 도시는 깊은 정글에 접근, 불가능한 외딴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카누를 타고 문명에서 며칠씩 떨어져 있는 곳도 아닙니다. 이 도시는 브라질 아마존 전체에서 가장 큰 도시 중심지 중 하나인 마나우스 바로 옆에 존재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인구와 쇼핑몰 대학 국제공항, 그리고 한때 식민지 시대 부의 정점을 상징했던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마나우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적인 지리적 교차점 중 하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거대한 두 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물이 너무 어두워 홍차처럼 보이는 네그루 강과 밀크티 색깔의 진흙과 퇴적물이 가득한 솔리몽기스 강입니다. 이 두 강이 충돌할 때 물은 즉시 섞이지 않습니다. 수 킬로미터 동안 두 강은 섞이지 않은 채 어둡고 밝은 두 가지 뚜렷한 색깔로 나란히 흐릅니다. 현지인들은 이를 물의 만남이라고 부르며 이는 세계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경이로운 자연 현상 중 하나입니다. 수상 도시는 이 거대한 강에서 뻗어나온 작은 수로들에서 성장했습니다. 바로 이가라페입니다. 이 좁은 수로들은 숨겨진 혈관처럼 풍경을 가로질러 굽이쳐 흐르며 정글과 도시를 잇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합니다. 에두칸두스, 상하이문두, 카시오에이리냐와 같은 주요 수상 구역들은 수십 년에 걸쳐 이 수로들에서 생겨났으며 다른 선택지가 없고 갈 곳이 없었던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히 네그루 강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그루 강이 어두운 색은 주변 숲에서 배출되는 부패한 유기물에서 비롯됩니다. 탄닌과 부식산이 물을 짙은 거의 불투명한 흑갈색으로 물들입니다. 하지만 이 화학 작용에는 뜻밖의 이점이 있습니다. 네그루 강이 산성이고 영양분이 적은 물은 다른 아마존 강들보다 모기가 서식하기에 훨씬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충이 이곳에서는 번식할 수 없습니다. 즉 말라리아와 댕기열로 유명한 이 지역에서 검은 강 위에 세워진 수상 도시는 사실 주변 정글에는 없는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위험해 보이는 이 강은 아주 특별한 측면에서 다른 육지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우기에는 강물이 극적으로 상승합니다. 네그루 강의 수위는 건기와 우기 사이에 무려 14m나 변동할 수 있습니다. 14m라는 높이는 4층 건물과 맞먹습니다. 홍수가 오면 이갈 앞에는 팽창합니다. 숲은 물에 잠깁니다. 수상 가옥들은 물과 함께 떠오르며 자연스럽게 새로운 수위에 적응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정확히 그렇게 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기가 되면 그 변화는 동일하게 극적이지만 반대로 일어납니다. 모래톱이 임시섬처럼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트가 다니던 곳에 지늘길이 나타납니다. 수로는 좁아집니다. 도시는 수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자연의 흐름에 적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상에서 함께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이가라페의 어두운 수로에서부터 그것을 만들어낸 붕괴된 고무 경제까지, 수상 학교와 교회에서부터 강 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불법 전선까지, 분홍 돌고래에서 피라루쿠까지, 현관에서 아사이를 파는 여성들에서부터 수도꼭지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을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족들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결코 마음이 편안해지는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국내 총생산 인프라 건설된 고속도로와 개원한 병원의 수 생성된 전력량으로 발전을 측정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회가 얼마나 문명화되고 발전했으며 현대적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고안된 정교한 측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 학교를 짓고 진료소 없이 의료 체계를 유지하며 은행 없이 경제를 지속하고 제도 없이 문화를 100년 넘게 보존해온 공동체에 대해 이러한 측정값들은 과연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 모든 시스템으로부터 외면받고도 붕괴가 아닌 창조로 응답한 사람들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존의 수상도시는 인간의 성취에 관한 대부분의 대화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상을 받지도 못합니다. 사진을 찍을 만큼 극적인 홍수 피해가 나지 않는 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도 않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룩한 것에 대해 찬사를 받기보다는 부족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구축한 것은 모든 인프라와 제도를 갖춘 현대 도시들이 조용히 잃어버린 바로 그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서로를 깊이 필요로 하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존이 다른 사람의 자발적인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곳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정부 포스터에 적힌 단순한 글귀가 아니라 집이 가라앉는 것을 막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며 아픈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매일의 살아 숨쉬는 실천인 곳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질문은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한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잊고 살았는가일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움직였다면,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게 만들었다면 이 이야기를 꼭 봐야 할 누군가와 널리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점이 와닿았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